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들과 같이 근대사 특집을 진행하게 될 김영준입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 안동김씨 이야기하고 있었죠. 안동김씨 한 이야기가 뭐였냐면은 안동김씨를 보면 세도정치가 보인다. 그죠? 일단 그런 이유도 있었고, 또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가 역사를 볼 때 너무 과도하게 선악구도로 나누지 말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안동김씨를 악의 축이다, 조선을 몰락시킨 장본인이다, 구태정치의 상징이다, 귀태정치의 상징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규정을 하는 순간 역사는요,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피하고 객관적인 시각으로 보기 위해서 안동김씨가 원래 어떤 집안이었는가를 쭉 설명을 하는 과정을 한번 가져봤습니다. 특히 김창엽과 상피제라는 제도를 통해서 안동김씨, 나아가 노론이 강조하고 노론이 지키려고 했던 의리가 도대체 뭐였냐는 거예요. 그 의리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다뤄서 봤는데, 결국 이들이 말했던 의리는 뭐였다? 친구 간의 의리? 내가 빚졌으니까 친세 갚아야지, 이런 의리가 아니라 국가 공직 기강 확립을 위한 공직 윤리, 그리고 정치적 도덕성, 그리고 국가 대의 전제를 위한 의리가 바로 그 의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의리들을 철저하게 생각하고 그걸 지키려고 노력했던 집단이 노론이었습니다. 물론 모든 노론이 다 그랬던 건 아니에요. 노론이라는 것은 되게 범주가 넓은 집단이기 때문에 모든 노론이 그랬던 건 아니고, 요거를 마지막까지 고수했던 집단이 사실은 두 개예요. 제가 볼 때는. 뭐 사람마다 좀 이제 평가가 다를 수도 있지만 제가 볼 땐 두 개인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안동김씨 집안이었고, 적어도 김조순 때까지는 그랬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 뒤로 가면 안동김씨도 좀 문제가 생기긴 하는데, 적어도 이때까지는 그랬던 집안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어디였냐면은 바로 벽파 내에서도 예전에 한번 설명드린 적 있죠. 청명당이라고 불리는 김종수와 심한지 계열의 그쪽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볼 때요, 선악구도를 가지고 보지 말고 한번 좀 객관적으로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오늘 좀 여러분들이 한 번 더 되새겨봤으면 하는 집단이 안동김씨 말고도 벽파 계열 사람들, 그리고 벽파 계열의 영원한 파트너 누구였습니까? 바로 정순왕후. 정순왕후가 좀 악역으로 많이 표현이 되죠, 그죠? 드라마라든가 소설이라든가 이런 거 보면은 정조의 개혁 정치를 방해하고 정조를 그렇게 못살게 굴고 괴롭혔던 사람. 끝내 정조가 죽고 난 다음에 정조가 했던 모든 개혁을 뒤엎었던 반동 정치의 상징, 보수의 상징, 그죠? 그 인물을 정순왕후로 보고 있는데, 과연 정순왕후와 벽파가 그런 집단이었냐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더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자, 당시 이제 순조의 가계도를 통해서 각 정파적 이해관계를 한번 더 정리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먼저 영조의 와이프 정성왕후 서씨죠. 근데 둘이 관계가 별로 좋지를 않았어요. 금슬이 좋지를 않아가지고, 아니 뭐 하늘을 봐야 별을 따고 임을 봐야지 뽕을 딴다고, 둘이서 관계가 좋지는 않은데 그 사이에 애가 나오겠습니까, 그죠? 애가 안 나오고 결국에는 후흥이었던 정빈 이치에서 효장세자라는 아들이 태어납니다. 근데 효장세자는 단명했죠. 자, 그러면서 영빈 이치의 아들인 사도세자가 나오게 됐는데 얼마나 기뻤어요, 그죠? 영조가 사도세자를 하늘이 내린 선물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기뻐했는데 막판에 뒤지게 가다 죽였죠, 그죠? 영조와 사도세자에 관련된 이야기는 제가 예전에 사도세자 특집을 찍은 게 있으니까 그거를 확인해 주시고요. 근데 사도세자가 들어왔을 때 한참 이제 그 둘의 관계가 악화됐을 때 영조가 좀 주책을 부렸어요. 그게 뭐였냐면은 60이 넘은 할아버지가 아주 젊은 꽃다운 소녀하고 또 재혼을 해버리죠. 그게 바로 정순왕후 김씨예요. 이게 단순히 나이 차이 때문에 제가 주책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아니 엄연히 사도세자랑 아들인데 여기서 재혼을 한다는 거는 이거 굉장한 정치적 무리수거든요. 혹시라도 정순왕후 김씨가 아들을 낳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거 적자예요. 이렇게 되면은 사도세자는 서자입니다. 그리고 사도세자는 영조한테 찍힐 대로 찍힌 상황이에요. 이러면은 세자 위치를 바꿔야 되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어요. 마치 옛날에 선조 때 있었던 광해군, 영창대군의 관계가 지금 다시 연출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영조가 막판에 실수한 행동이었어요. 근데 어쨌든 정순왕후를 데리고 왔는데, 이 정순왕후에 대해서 평가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평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정순왕후는 사도세자의 반대파였다. 근데 딱히 사도세자의 반대파는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정순왕후가 왔을 때 사도세자는 이미 거의 막장 끝물로 가는 상황이었고, 얼마 안 돼서 사도세자가 죽었어요. 사도세자가 죽는 데 있어서 정순왕후가 뭘 했냐 하면은 딱히 한 것도 없어, 가만 보면은. 그래서 둘의 관계는 뭐 그렇게까지 앙숙 관계도 아니었고 원한 관계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의 얘기도 많이 하죠. 사도세자의 뒤를 이었던 정조,
정조하고 정순하고 김씨가 그렇게 아주 철천지앙숙이었다 하지만 실제 실록의 내용을 보면요. 적어도 정조가 왕이 되기 전까지는 둘이 밀월 관계였어요. 굉장히 사이가 좋았습니다. 운명 공동체였다는 거죠. 이유는 간단해요. 사도세자의 죽음에 앞장섰던 세력이 누구였냐면은 아이러니하게도 해경국 홍씨의 아버지 홍봉안 그리고 작은아버지라고 했으면 홍인안 요쪽 라인이었어요. 즉 풍산 홍씨 집안이죠. 요 집안이 총대를 메고서 사도세자를 제거를 한데 앞장섰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집안은 정조의 보호자 역할을 자처했습니다. 근데 정조는요. 사실 자기 외할아버지 외가 쪽 사람들을 별로 탐탁치 않게 생각을 했어요. 아니 자기 아버지 중대에 있어서 앞장선 집안이 누구야? 바로 저 집안 아니냐 이거죠. 그럼 세상 천지에 사위는 죽게 내버려두고 외손자는 살려주겠다. 그 말을 나더러 믿으라는 거냐 하면서 정조가 세손 시절부터 쎄한 반응을 보였다는 거죠. 그러면서 홍봉안의 뒤를 이어서 권력을 장악했던 홍인안이 정조하고 사이가 틀어지게 되면서 홍인안의 북당 세력의 공격을 엄청나게 받았습니다. 그리고 적의 적은 동지라고 그 북당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서 정조가 누구랑 크로스를 했냐면은 바로 정순왕후 김씨였어요. 여기가 남당 세력이었죠. 남당 세력 김기주를 중심으로 했던 정순왕후 집안하고 크로스를 했기 때문에 사실상 정순왕후 김씨와 정조의 관계는 원래는 밀월 관계였습니다. 근데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정조가 했던 게 뭐였냐? 나는 척신이라면 학을 떼는 사람이다. 북당이 됐든 남당이 됐든 척신들은 다 척결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풍산 홍씨 이때 이제 척결을 해버렸고 자기를 도와줬던 김기주 집안도 척결을 해버려요. 여기서 정순왕후가 약간 좀 뒤통수가 땡기는 거죠. 아니 이게 뭐야. 내가 지금 자기를 도와줬는데 감히 내 오라버니를 갖다 쳐내? 이런 대신을 하시겠다. 이러면서 이제 좀 약간 감정이 상했을 수 있는데 정조 연간에 정순왕후가 했던 행동 패턴을 보면요. 정조가 했던 행동이 사사건건 반대했던 게 아니에요. 절대로. 정조가 했던 행동들 중에서 좀 문제가 있는 행동들에 대해서만 커트를 했던 겁니다. 저나 그건 좀 아니죠.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주로 왕실 내부 문제였어요. 그것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관계를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정순왕후 김씨하고 크로스했던 집단이 벽파 중에서도 청명당 계열인데 원래는 김종수였죠. 근데 김종수는 정조 연간에 세상을 떴고 그 뒤를 이어서 심한지가 벽파 청명당을 이끌게 되었습니다. 청명당이라는 정당은요. 이 정파는 이런 개념이에요. 아이덴티티가 굉장히 강한 애들인데 얘들은요. 일단 안티척신이에요. 척신이라고 하면 학을 떼는 집단입니다. 그런 점에서 정조하고 이해관계가 완벽하게 일치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설명드린 게 벽파가 정조 반대파가 아니에요. 절대로. 요거를 그렇게 설명하시는 분들이 꽤 계시는데 벽파는 원래 정조하고 가장 이해관계가 일치했던 집단이었습니다. 사실은 정조도요. 엄격한 구분을 따지면 원래는 벽파에 소속되는 사람이에요. 실제로 뭐 정조가 보냈던 비밀편지에 그렇게 써놨잖아. 자, 나는 사실은 벽파다. 그런 말까지 써놨어요. 자, 그런 만큼 벽파 청명당은요. 안티척신이라는 이념을 가지고서 있는 집단이 바로 벽파 청명당입니다. 즉 쉽게 말해서 지금 현재 있는 벽파는요. 이념 집단이에요. 이게 아이러니하게도 조선 후기에 유일하게 이념 정당이 요거밖에 없었어요. 이때 있었던 남인, 소로는요, 더 이상 이념 정당이라고 부르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이미 정치판에서 아웃 당한 애들이에요. 요즘식 용어로 따지자면은 정당 이상 심판 당하고서 이거는 헌법을 부정하는 그런 불법 단체라고 규정을 받고 아웃 당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거를 영조가 자비를 베풀어서 약간 좀 이제 의석수를 차지하게 해줬던 거죠. 그리고 정조는 어떻게 한 거예요? 그거를 키워준 거예요. 또 심지어 키워가지고 하나의 공식적인 정당으로 또 활동할 수 있게끔 길을 열어준 게 정조였어요. 왜 그렇게 했냐면은 정조는 강력한 왕권 강화를 추구했던 그런 절대군주였습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벽파에만 의존하지 않겠다. 물론 내가 근본적으로 벽파에서 도움을 받았던 건 맞지만 나는 벽파만의 정당이 되지 않겠다. 그거를 어필하기 위해서 얘들을 키워준 건데 근데 좀 황당하죠. 벽파 입장에서는. 아니 뭐 이런 경우가 다 있어. 그죠? 자기들이 정치적인 순수성을 유일하게 지킨 집단이었는데 아니 저 소른 남인이 뭐냐 이거예요. 사실상 정당 이상 심판 받고서 요즘식 용어로 따지면은 그거 받고 완전히 그냥 나가리 됐던 애들인데 정치판에서 아웃됐던 애들을 다시 불러와서 지금 우리하고 경쟁을 시킨다고요? 지금 그게 말이 됩니까? 근데 시파는 더해요. 시파는 뭐한 사람들입니까? 심지어 정조한테 대들었던 사람들이에요. 홍봉안 고쪽 세력들이라는 겁니다. 북당의 반역을 일으키다가 실패하고 난 다음에 그 패잔병들이 어느 쪽으로 굴러들어왔냐면은 시파로 굴러들어와서 살려만 주십시오. 살려만 주시면 저희는 뭐 하겠습니까? 정조 가깝게 딸랑딸랑 영원히 충성을 바치겠습니다. 그러면서 정조의 SS로 창설됐던 것이 바로
시파라는 거예요. 물론 시파 중에서도 나름 개념인도 있었어요. 정민씨라든가 김조순이라든가 좀 정상적인 사람도 있었는데 요런 친위대에 해당했던 사람들도 꽤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벽파 청명당은 이건 완전 기가 막히는 거죠. 어이가 없는 거예요. 뭐 저런 놈들이 다 있나 그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정당으로서의 아이덴티티를 유일하게 지키고 있었던 것은 벽파 청명당이었다. 그 벽파 청명당의 아이덴티티는 간단해요. 안티척신입니다. 정치는 외척이 관여하면 안 된다. 이걸 굉장히 철저하게 강조하는 집단이에요. 동서고금의 역사를 봐라. 척신이 정치에 관여해서 좋은 걸 본 적이 있냐?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중국 역사도 보면요. 막판에 후한이 왜 망했습니까? 환관과 외척의 발호로 망한 거 아닙니까? 환관과 외척의 발호로 망한 나라가 한둘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나간 역사를 보면요. 그래서 해서는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망국의 지름길이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정치적인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던 집단이 바로 벽파의 청명당입니다. 다만 이 사람들이라고 해서 완전 앞뒤가 꽉 막혀있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별명은 벽청호기 때문에 벽파지만 나름의 유연성은 있었습니다. 현실 정치란 건 알고 있었어요. 우리가 순수성만 주장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다. 결국에는 현실적인 힘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선택한 게 뭡니까? 최악을 피하기 위해서 차악을 선택한다. 지금 당시 벽파에서 최악이라고 생각했던 거는 어느 쪽이었냐면은 풍산홍씨, 북당. 쟤들은 정말로 나쁜 놈들이다. 그러니까 여기를 견지하기 위해서 차악이라고 할 수 있는 경주김씨, 정순왕후와 김기주의 남당 세력과 손을 잡자는 거예요.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여기하고 아주 친했던 건 아니에요. 마음속으로 친했던 건 아니고 일단 적의 적은 동지다. 북당을 몰아내기 전까지는 손을 잡자. 그래서 실제로 정조가 왕위에 오른 다음에 김정수가 했던 게 뭐였냐면요. 김기주 쳐내는 거였어요. 어떻게 보면 정순왕 입장에서는 약간 좀 뒤통수 땡기는 일이었죠, 이게. 그 일을 했던 것이 바로 청명당이었다는 거예요. 이걸 보면 청명당이 추구했던 자신들만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 청명당의 성향을 알기 위해서 한 가지 좀 더 재밌는 게 뭐냐면 이게 있습니다. 벽파의 영수가 심한지긴 했는데 정조 때는 김종수라고 했어요, 주로. 정조 말기에 가서 이제 심한지가 영수가 된 건데 그 김종수가 뭐였냐면은 청풍김씨예요. 어라? 청풍김씨가 여기 있네. 누구? 정조의 와이프 효희왕후 김씨죠, 그죠? 여기도 청풍김씨예요. 같은 청풍김씨입니다. 그럼 뭐야? 벽파이들. 그럼 자기들 그러면은 안티척신이라고 그렇게 말해놓고 알고 보니까 김종수가 청풍김씨고 여기도 청풍김씨고 서로 끼리끼리 뭐 짜고 치는 고스톱이었어? 내가 아는 척신은 착한 척신이고 남이 아는 척신은 나쁜 척신인가? 무슨 뭐 내로남불이야 뭐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역사를 단순하게 보시면 안 돼요. 그 안에 복잡한 게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현대 정치도 마찬가지예요. A라는 정치인하고 B라는 정치인이 있어요. 한 집안이에요. 근데 사이가 무지하게 나빠. 그래서 서로 완전히 정반대의 길을 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요때도 똑같아요. 같은 청풍김씨인데 둘이 계파가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효희왕후 김씨가 있었던 청풍김씨는 정확하게는 그 조상을 따라가면요. 김육계열입니다. 김육의 손자가 김석주고 그 김석주가 송시열하고 크로스해서 만들어진 게 노론이에요. 그리고 김석주는 척신의 가장 대표 주자였다는 겁니다. 즉 효희왕후 김씨를 배출했던 청풍김씨 이쪽 계통은요. 철저하게 척신 집안이었어요. 그에 비해서 김종수가 속했던 청명당, 청명당의 영수였던 김종수의 청풍김씨 계열은요. 여기는 대대선선 안티척신이었습니다. 심지어 같은 청풍김씨라 하더라도 척신으로 가면은 우리하고는 선을 긋겠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자기들 그 정체성을 지키려고 노력했던 것이 벽파 청명당이었습니다. 자, 근데 어쨌든 간에 정조 때 다음번 왕위를 이었던 건요. 효희왕후 김씨하고 정조 사이에서는 금술은 좋았지만 희한하게도 아들이 안 나왔어요. 아들이 안 나오고 결국 수빈 박씨의 소생이 아들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순조입니다. 그리고 수빈 박씨가 반남 박씨죠. 여기서 여러분들은 이제 감이 잡힐 거예요. 아, 세도 정치 기간에 떴던 집안, 그죠? 안동 김씨, 풍양주 씨, 반남 박씨. 반남 박씨는 왜 떴다? 순조의 어머니 집안이기 때문에 일종의 우대 티켓을 받은 겁니다. 자, 일종의 우대 티켓을 받으면서 반남 박씨가 세도 정치에서 약간의 지분을 차지하긴 했었습니다. 다만 주류는 아니었어요. 자, 그래서 순조가 왕위에 올라왔는데 그 순조의 와이프가 누구였냐면은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순원왕후 김씨, 즉 안동 김씨 집안이었다는 거예요. 왜 여기가 선택됐냐? 간단해요. 요 집안 자체에 굉장히 뼈대 있는 집안입니다. 거의 뭐 요즘식으로 따지면은 국가 유공자에다가 헌법 질서를 수호하는데 목숨을 걸었고 현재 정권을 창출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 기여를 했던 집안.
거의 그랜드슬럼을 찍었던 집안이 바로 요 집안입니다. 그리고 정조는 김조순은 굉장히 이제 총애를 하면서 키워줄 목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김조순의 딸을 순조하고 결혼을 시키면서 김조순은 새로운 척신으로 등극을 하게 되죠. 자, 그러면 여기서 김조순과 그 안동김 씨 집안의 성향을 놓고 보면요. 적어도 김조순 때부터는 요런 이제 나름의 성향을 가졌던 것 같아요. 즉, 을이라는 것이요. 요렇게 이제 좀 확립이 되기 시작합니다. 김조순이 말하는 을이는요. 요런 거예요. 왕이 곧 을입니다. 을이가 곧 왕이에요. 이게 김서왕 때하고는 약간 좀 달라진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 건데 어떤 얘기냐면 이런 겁니다. 벽파하고 시파하고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 즉 벽파의 심한지하고 시파의 김조순이 추구했던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면은 심한지는 안티 척신입니다. 척신 정치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왕이 잘못했을 때 그거를 비판하고 바로잡을 수 있는 거는 신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아주 전형적인 붕당 정치에서 주장했던 그런 신하의 역할을 제시하는 집단이 바로 요 집단이었다는 거예요. 그에 비해서 김조순은요, 뭔 얘기 하는 거냐면은 이 얘기 하는 겁니다. 왕과 결합하는 관계를 가장 바람직한 관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즉, 짐은 곧 국가다. 그죠? 왕이 곧 국가인데, 아니, 왕의 의사에 우리가 제대로 따라주고 지원을 해주고 지지를 해주는 것이 올바른 행동 아니냐라고 보는 겁니다. 그게 국가를 위한 행동이라고 본 겁니다. 즉, 국가를 위한 행동을 봤을 때, 왕에 대해서 끊임없이 견제를 하고, 왕이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보좌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했던 집단이 벽파 청명당이었다면은, 에이, 아니다. 시대가 바뀌었다. 왕이 하고자 하는 길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고 거기에 따라주는 것이 누구의 본분이다. 바로 신하의 본분이다라고 하는 것이 김조순의 생각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시대가 부합했던 시대상에서 부합했던 인물이 누구였냐는 거예요. 과연 벽파의 심한지였냐 시파의 김조순이었냐 했을 때 참 재밌게도 시대적 흐름을 보면요. 요쪽이 시대가 부합하는 인물이었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정조도 그렇고 영조도 그렇고 둘 다 어떤 성향의 군주들이었냐면요. 자신의 권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절대군주였어요. 그 앞에 있던 숙종도 마찬가지예요. 숙종, 영조, 정조 이 사람들 진짜 권력 엄청 셌던 사람들입니다. 굉장히 막강 권력을 휘둘렀던 사람들이에요. 그 중에서 정조가 끝판왕을 찍었던 사람인데 이 정조란 인물을 보면요. 천재적 군주였어요. 정치 스타일이 엘리트형의 정치였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자기가 아니면 안 되게끔 그 정치 구조를 다 만들어놨어요. 천재만 할 수 있는 정치예요. 그리고 나서 자기는 신들인 듯이 정치를 했죠. 그땐 잘 굴러갔어요. 근데 정조 최대의 패착이 뭐였냐면은 정조의 뒤를 위해서 그런 천재가 안 나왔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예요. 평타를 치는 군주는 나왔는데 정조만큼의 그런 천재적인 소양을 가진 군주는 안 나왔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아니 나라를 갖다 자기가 아니면 안 되게끔 그렇게 구조를 만들어 놓고 무책임하게 세상을 떠나버렸다. 다음번에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이게 문제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미 구조를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철저하게 정조를 위한 나라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면은 시대가 요구했던 인물은 어떤 인물이었냐면은 왕의 잘못을 비판하고 견제하고 하는 그런 청명당 세력이 아니라 사실은 어떤 세력이었냐면은 왕의 의사에 적극적으로 부합하면서 그 친위 세력으로 활동할 수 있는 인물들, 그거를 요구했던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정조가 자신의 뒤를 이을 순조를 보좌해 줄 만한 일종의 히든카드로 남겨놨던 것이 김조순이었습니다. 이게 김조순의 의리예요. 시대가 요구했던 것이 바로 왕과 결합해서 왕의 의사에 적극적으로 따라줄 사람을 원했던 것이고, 그랬기 때문에 시파가 성행을 했던 것이고, 그러면서 최종적으로 안동김 씨가 채택이 됐다는 것이 이 시대의 일종의 시대적 요구였다는 거죠. 근데 그 시대적 요구에 유일하게 반대를 하면서 마지막 저항을 했던 세력이 바로 벽파 청명당입니다. 그리고 그 저항을 했을 때 혼자 힘으로는 힘들었기 때문에 누구하고 연대를 했냐면은 뭐 마찬가지죠, 그죠? 이런 척신계열들은 일단 나오면 안 된다. 얘들은 견제를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차악과 손을 잡아야 된다. 그게 누구냐면 또 정순왕후였어요. 자, 그러면서 정순왕후와 벽파가 사실상 순조 집권 초반기를 장악을 하게 되는데 그 기간이 그렇게 오래된 기간도 아닙니다. 뭐 몇십 년 장악한 것도 아니고 꼴랑 해봐야 5년 안쪽인데 얼마 안 했어요, 그거. 근데 생각해보세요. 그 5년 안쪽 동안 이 두 집단이 정권을 잡았다고 해서 정조의 정책이 다 뒤엎이고 정조의 개혁이 다 실패를 하고 조선이 나락으로 떨어지냐 하면은 이건 좀 너무 무지막지한 이야기라는 거죠. 하나하나 뜯어보면요. 정순왕후는 정조의 정책을 다 갈아엎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개성할 건 개성하고 수정할 건 수정하고 폐기할 건 폐기한 거예요. 현실적으로 간 겁니다. 한번 하나하나 제가 지적을 해드릴게요.
자, 일단 제일 먼저 나온 얘기가 뭐냐면은 장영영 혁파가 나와요. 근데 장영영은요, 원래 좀 요거는 이상한 집단이에요. 솔직하게 말하면요. 장영영이 설립된 배경은요, 정조가 철저하게 자기 친위 부대를 만들려고 양성한 게 장영영입니다. 즉 정조에 의한, 정조를 위한 집단이 장영영이었어요. 정조가 아니면은 이거 컨트롤 못하는 집단이에요. 되게 불안정한 집단이라는 거죠. 원래 비정상적인 기구였기 때문에 그걸 정상화시키는 과정으로 장영영을 혁파한 겁니다. 심지어 정조가 뭐라고 유언을 남겼냐면은, 장영영은 나만을 위한 군사 집단이었으니까 내가 죽거들면 어떻게 해라, 해체해라라고 유시를 또 남겼어요. 그 유시에 충실하게 따랐던 것이 정순왕후였다는 거예요. 만약에 장영영을 정말로 이게 장영영이 자의적으로 해체한 집단이 아니라는 걸 또 보여주는 증거가 뭐냐면요. 첫째, 장영영이 바로 해체된 건 아니고 잠깐 좀 이제 장영영이 유지가 되다가 중간에 이제 해체가 된 건데, 처음에 장영영 대장으로 누가 임명됐냐면은 김조순이 임명이 됐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당시 정순왕후와 벽화 집단이 김조순의 척신 정치를 견제는 했지만 원체 똑똑하고 또 괜찮은 인물이었기 때문에 나름 이제 지분은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줬던 지분이 뭐였냐면 장영영 대장입니다. 만약에 장영영이 벽파 입장에서 정말 위험한 집단이었으면 왜 김조순을 장영영 대장으로 임명했겠냐 이거죠. 둘째, 장영영이 그렇게 위험한 집단이라면은 이런 방법도 있어요. 장영영을 자신들의 세력 기반으로 만드는 방법. 그것도 가능하죠. 그죠? 그러면은 김조순을 장영영 대장으로 임명할 게 아니라 차라리 벽파의 요주 인물을 장영영 대장으로 임명시키면은 장영영은 누구의 세력 기반이 되는 겁니까? 벽파의 세력 기반이 되는 거예요. 벽파의 사병이 되는 겁니다. 실제로 조선 후기 오군영이 이런 식으로 다 변질됐어요. 근데 그거 안 하겠다 이거예요. 우리는 차라리 그냥 정조의 유시에 따라서 어떻게 하겠다, 없애겠다는 겁니다. 이거는 유시를 충실하게 지킨 거지 정조 개혁을 역행한 게 아닙니다. 규장각, 두 번째로 얘기하는 게 규장각인데, 규장각도 똑같아요. 이것도 규장각도 원래 하는 일이 왕실 도서관 역할이었어요. 근데 이게 확장되면서 정조 때 너무 권력이 비대해졌습니다. 이거 비변사 저리 가라 할 정도로 권력이 비대해졌는데, 학문을 연구하는 기관, 거기다 언론기관, 그 다음에 또 비서기관 등등 여러 가지 기구가 합쳐지게 되면서 다른 기구의 권력들을 전부 빼앗게 됐다는 거죠. 아니, 규장각이 비서 역할을 할 거면 승정원은 뭐하러 있습니까? 규장각이 언론 역할을 할 거면은 삼선은 왜 있냐 이거예요. 이게 좀 이상한 기구라는 거죠. 애초에 왜 이런 기구를 만들었냐면은, 정조는 천지형 군주라고 했죠. 자기 스타일의 정치가 있어요. 자기가 아니면 못하게끔 구조를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구조를 이용해서 아주 신들인 듯이 정치를 했던 인물이 정조입니다. 그런 면에서 대단한 군주인 건 맞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거 정조 아니면 감당을 못해요. 그 뒤를 이었던 순조, 나이가 어립니다. 나중에 뭐 또 비상한 머리를 발휘해가지고 그렇게 할지 모르겠지만, 당장 규장각과 장영영은 굉장히 불안 요소가 많은 집단이라는 거죠. 이거 이대로 놔둬도 되는 거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결국 규장각을 없앤 게 아니라 기능을 축소시킨 겁니다. 축소시킨 것도 원래 기능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냥 원래 기능으로 돌아가라, 이거 원래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었는데 정조 때 정조께서 좀 무리하게 확장시킨 거다. 그런데 지금 정조 전하께서는 없지 않냐, 정조가 없으면 지금 아무도 컨트롤 못하는 집단인데 이거 가만히 이대로 냅둬도 되겠냐, 원래 규모 사이즈로 돌아가라 했던 게 규장각의 개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놓고 보면요, 정순왕후는 역행한 게 아니라니까. 이게 보면은 합리적으로 한 거예요. 장영영, 정조가 혁파라고 해서 혁파한 겁니다. 규장각, 원래 이거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었어요. 그래도 원래 목적으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로 나오는 게 천주교 박해. 정조는 천주교에 대해서 관대했는데 정순왕후는 천주교에 대해서 박해를 가했다. 그러면서 누구를 탄압했다? 18을 정치적으로 탄압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정순왕후가 정조의 정책을 뒤집었다는 그 결과물이 아니냐 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거는 이렇게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요, 최초의 천주교 박해 언제 일어났습니까? 바로 정조 때 일어났어요. 진산사건이라고 하죠. 다만 대규모 박해는 아니었고 특정 개인에 국한된 사건이었어요. 실제로 정조도요, 이거를 대규모 사건을 키우려고 하진 않고 그냥 개인적 일탈적 행위로 치부하고 넘어가 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왜 정조가 이랬냐면은, 정조가 천주교에 대해서 우호적이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정조는 철저한 성리학자였어요. 당시 성리학에 있어서 최고 권위자였습니다. 그런 정조가 천주교에 대해서 우호적인 감정을 가질 리가 없죠. 근데 정조가 왜 이런 얘기 했냐면은, 정조는 이런 식의 사고를 가졌던 인물이에요. 왜 천주교가 유행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 이유는 간단하다. 정학, 여기서 말하는 정학은 성리학입니다. 성리학이 올바로 서지 못했기 때문에 천주교가 유행한 거 아니냐. 즉 쉽게 말해서 좀 거치게 비유하면 이런 겁니다. 뭐 천주교 믿으신 분들은 좀
언짢은 시선인데 실제 정조식 발언의 뉘앙스가 이런 뉘앙스예요. 정품이 제대로 확립이 되면은 짝퉁이 유행을 하겠냐 이거예요. 정품이 지금 똑바로 기능을 못하니까 자꾸 짝퉁이 유행하는 거 아니냐 그 얘기하는 겁니다. 즉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천주교를 옹호하고 천주교를 우대했던 게 아니라 천주교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이었어요. 정조도 분명히. 근데 이렇게 얘기한 거죠. 천주교를 탄압할 게 아니라 성리학을 올바로 세우면 된다. 그러면은 천주교는 자동적으로 소멸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정조가 했던 게 뭐냐면 문체반정이에요. 즉 폐간소설류의 그런 형식을 파괴하는 그런 류의 글을 금지시킨 거죠. 그래서 문체반정과 관련해가지고 또 재밌는 일화가 김조선하고 얽힌 게 하나 있죠. 이거는 다음 시간에 설명해 드리도록 하고. 근데 문제는 정조가 뭐 1, 2년 이걸 한 것도 아니고 20년 넘게 집권했던 사람이에요. 20년 넘게 천주교에 대해서 관용을 베풀어 봤는데 정순왕후 때 가서는 이런 상황이 생긴 겁니다. 불만이 제기가 된 거죠. 우리가 천주교에 대해서 20년 넘게 관용을 베풀었더니 천주교가 사라진 게 아니라 어떻게 된 거다. 더 확장되지 않았냐? 이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는 천주교를 우리가 제어를 해야 될 때가 왔다.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정순왕후가 천주교를 탄압했던 건요. 단순히 정조 정책에 반대되는 걸 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이미 정조의 정책을 실패했다고 보는 거예요. 이거 정순왕후 혼자의 생각이 아니라 당시의 위정자들이 대부분 공감대가 그거였다는 겁니다. 그래 정조께서 그렇게 하셨는데 그건 좀 아닌 것 같아. 이거는 좀 확실하게 제어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 그런 정치적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정순왕후가 천주교 탄압을 결정을 했다는 거죠. 이거는 정순왕후만 했던 것도 아니에요. 그 뒤로 정권을 잡았던 사람들, 심지어 시파쪽 계열 사람들도 동일하게 생각을 했어요. 흥선대원군조차도 동일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놓고 봤을 때 역시 이것도 정조의 정책을 뒤집어 엎은 건 아니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공노비 해방했던 게 언제입니까? 이거 시험 공부하시는 분들은 다 외우셨죠. 그죠? 1801년 순조 때였어요. 그러면서 항상 강사분들이 뭐라고 덧붙이자면은 사실은 정조 때 다 한 건데 순조 때 실시가 된 거다. 근데 잘 보세요. 정순왕후가 정말로 반동적인 인물이었고 정조가 한 거라면은 다 쌍지팡이 짚고서 안티하면서 뒤집어 엎은 사람이었다. 이건 왜 그대로 했어요? 이상하지 않아요? 정순왕후는 합리적인 인물이에요. 되게 딱 봤을 때 공노비 해방은 시대적인 요구에 맞는 행동이라는 거죠. 즉 국가적 차원에서 필요한 행동이었다는 거에 동의를 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정조가 했던 정책 중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정책들은 그대로 개선을 하는 거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건 수정을 하는 거고 이건 진짜 아니라고 생각한 거는 폐기를 한 거고 그런 식으로 갔던 것이 정순왕후의 정치였던 거지 절대 안티 정조의 성향을 보였던 게 정순왕후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류의 얘기는 좀 이제 안 했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정조 각하께서 10년만 더 사셨어도 우리나라는 조국의 근대화, 민족 중흥, 무궁한 민주국가를 수립할 수 있었을 텐데 통지라. 이런 식의 류는 전 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정조도요 한계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시대적 틀에 벗어나지 못했던 인물이야. 이 사람 성리학자예요. 이 사람 그 시대의 왕으로서 자신의 왕권에 집착했던 절대 군주였습니다. 절대 민주공화정의 대통령이 아니에요. 정조는 혁명가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개혁가적인 성향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개혁가적인 성향을 가졌기 때문에 수많은 개혁 정책을 펼쳤는데 문제는 그 개혁 정치라는 게 너무 엘리트주의였다는 거죠. 자기중심적이었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자기가 아니면 안 되는 그런 천재만의 정치 구조를 만들어 놓고 무책임하게 후계자를 양성을 제대로 못해놓은 상태에서 가버렸으니 여기서부터 조선 정치가 혼란이 오는 겁니다. 아니 이거 정조가 아니면 안 되는 구조인데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결국 정순왕후가 했던 게 뭐냐면은 안 되겠다.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자. 정조가 아니면 안 되는 정치 구조니까 할 수 없다. 야 장영영 없애. 규장각 축소시켜. 그리고 천주교 문제는 정조께서 하신 게 틀린 거였어. 우린 좀 다르게 가보자. 공노비 해방의 경우에는 정조께서 하신 게 맞는 선택이었어. 그대로 가자. 이런 식으로 교통정리를 했던 인물이 정순왕후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땐 이래요. 식민사학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괴로운 거죠. 왜 우리가 일제 식민지에 빠졌냐. 결국에는 식민지로 빠진 거잖아요. 그 원인에 대해서 책임 전가를 할 사람이 필요했던 거고 그 책임 전가를 할 인물들을 찾다 보니까 흥선대원군 그리고 안동 김씨들 그리고 정순왕후 벽파 이런 사람들이 계속 찝혀 나오는 겁니다. 나아가서 서인까지 결국 서인 망국론까지 나오는 거죠. 근데 이런 식의 논리가 정말로 올바른 논리냐 이거죠. 당시 사람들은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정치를 한 게 아니에요. 그 시대만의 고민이 있었고 그 시대가 요구하는 시대적인 틀이 있었습니다. 그 틀 안에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한 거예요. 다만 단점이 있었다면 그 시대의 틀을 깨부수고 벗어날 생각은 못했다는 거죠. 혁명가적인 자질은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혁명가는 아무 시대나 막 나옵니까? 아니에요. 혁명가 나오기 되게 힘들어요.
혁명가가 대단한 거지 혁명을 못했다고 탓할 문제는 또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벽파의 청명당이 추구했던 것은 바로 안티척신이었고 또 가능하면 합리적인 정치를 하자 이거예요. 그래서 정조가 했던 정책들 중에서 계승할 거 계승하고 폐기할 거 폐기하고 수정할 거 수정하자는 것이 정순왕후와 벽파 청명당의 정치였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게 5년밖에 못 갑니다. 사실은 이 아이덴티티를 가진 정당이 5년 후에 해체가 돼버리는데 거의 뭐 자동 소멸이에요. 간단해요. 벽파의 영수였던 심한지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근데 심한지의 뒤를 이길 만한 후계자가 또 양성이 안 됐어요. 요게 일단 문제였고, 두 번째로 정순왕후가 수염청정을 거두고 물러납니다. 그리고 얼마 안 있어서 세상을 떠나게 되죠. 정순왕후가 그렇게 권력의 화신이라고도 보기도 힘든 게 이게 몇 살 때 끝난 거냐면은 순조가 15살 때 끝났어요. 왜 15살 때였냐면은 이미 선례가 있습니다. 숙종이 그랬다는 거예요. 만약에 정순왕후가 정말로 권력력이 강했으면은 20살 때까지는 끌었을 거예요, 시간을. 근데 그게 아니라 이미 숙종 때 그런 전례가 있으니까 깔끔하게 나는 물러가나겠어 하고서 15세 때 수렴청정을 거뒀다는 겁니다. 후대의 흥선대원군이 자기 아들내미가 22살이 먹도록 섭정을 했던 걸 생각해보면은 권력력은 훨씬 더 적었던 사람이에요. 되게 합리적인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뒤로 물러나서 웬만하면 정치에 관여를 안 하고 있다가 수명이 다해서 세상을 떠났다는 거죠. 이걸 놓고 보면은 정순왕후는 그렇게 악역이라고 말하기도 힘든 사람이었고 또 안티 정조라고 말하기도 힘든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다만 문제가 뭐였냐면은 이 둘의 뒤를 이을 만한 세력이 마땅치 않았다는 거예요. 이 내부에서 후계자들이. 자, 그러면서 사실상 정순왕후 김씨와 심한지의 죽음으로 청명당 그리고 정순왕후 김씨의 크로스되어 있던 연합정권은 자동 소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직 정조가 만들었던 그 판이 완전히 깨진 게 아니에요. 왕을 중심으로 왕과 결합한 그 친위 관료들에 의해서 국정이 운영된다라는 그 판이 깨진 게 아니기 때문에 역사가 이쪽으로 흘러가게 된 겁니다. 역사에 만약은 없는데 혹시라도 이 둘이 좀 더 오래 있었으면 요 틀을 깼을 수 있어요. 그러면서 청명당과 같은 그런 검증된 청렴한 관료를 중심으로 정치가 운영되는 그런 시대가 만들어질 수도 있지만 지금 시대적 상황이 영조, 정조를 거치면서 너무 그쪽으로 만들어진 상황에서 이들의 집권기간은 짧았습니다. 시대를 되돌리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서 시대적 흐름에 요구했던 그 요구에 부합했던 인물이 누구였냐면 바로 시파이 김조순입니다. 똑똑하죠. 나름 또 이제 청렴했던 사람이에요. 거기다가 척신입니다. 그래서 왕과 철저하게 결합할 수 있는 인물이에요. 시대적 요구사항이 요거였어요. 그 시대적 요구사항이 요거였기 때문에 안동 김씨가 떴던 겁니다. 그래서 안동 김씨가 권력을 장악하게 된 거죠. 자, 이렇게 되면서 김조순부터 안동 김씨의 시대, 즉 세도 정치의 시대가 오게 되는데 사실 김조순은요 굉장히 또 이 사람도 합리적인 인물이었어요. 알고 보면은 우리가 김조순이 안동 김씨의 세도 정치 시작이라고 해서 되게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지만 알고 보면은 합리적인 인물이었다. 그리고 김조순은요 정치선에 나서가지고 뭐 그렇게 관여했던 인물도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순조 중반기까지는 누구의 권력이 강했냐면은 순조의 권력이 강했습니다. 근데 순조가 되게 특이한 케이스예요. 왜 특이한 케이스냐면은 우리가 세도 정치하면은 신하가 권력이 막강해서 군주의 권력을 뺏은 걸로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닙니다. 적어도 순조 때의 세도 정치는 그게 아니었어요. 그 논리는 어디서 통한 거냐면은 철종 때 통하는 거고 순조하고 헌정도 사실은 그런 케이스는 아닙니다. 심지어 순조는요 자기가 권력이 막강했던 사람이에요. 영조, 정조 때 이어왔던 그 왕권의 끝발이 있던 시대이기 때문에 절대 신하들한테 잡아먹힐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희한하게도 순조 때부터 왜 세도 정치가 꼽히게 되면서 왕의 권력을 빼앗기 시작했는가? 과연 그 이유는 무엇이었는가? 누구 책임이었는가? 거기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요, 우선 김조순에 대한 이야기를 다뤄봐야 되죠. 김조순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 이거예요. 이 사람이 정말로 개념 없이 정치를 하면서 권력을 탐했던 그런 간신배냐 하면은 그건 아니었다는 겁니다. 나름 이 사람도 자기만의 의리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럼 김조순만의 정치는 도대체 뭐였냐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도대체 순조는 왜 권력을 그렇게 뺏겼냐 이거죠. 이게 뺏긴 건지 아니면은 권력이 어떻게 해서 흩어진 건지 과연 그 진실이 뭐였는지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알면요. 이 부분 알면은 세도 정치가 어떤 정치인지를 여러분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감을 잡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시간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